경찰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최초로 불이 난 집게차 트럭 운전자도 입건했는데요.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의 원인과 처벌 전망, 그리고 2023년 새롭게 도입되는 교통법규 내용까지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새 달라지는 교통법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제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관련해서 이 내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오늘 오전부터 현장 감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화재 당시 최초로 불이 났던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이 됐거든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지금 경찰 측에서는 트럭 운전자의 주임으로 트럭에 화재가 발생되었고 이와 같이 불이 번졌다라는 전자에서 운전자의 주임을 전제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입건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트럭 운전자 정차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는데 불길이 잡히지 않아서 대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 더 조사를 좀 해봐야겠지만 어떤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보통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이 되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좀 이례적인 것이 교통사고가 발생돼서 불이 난 것인지 아니면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불이 난 것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주의무 위반인지 그 부분에 대한 먼저 명확한 사실관계 정립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 사건에서 운전자의 주의무 위반으로 불이 났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화재가 크든 적든 본인이 주의무 위반으로 화재가 발생됐고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책임 피하기 어렵겠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화재 나는 거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차량 관리도 철저하게 했다. 그러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못 물을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볼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운전자는 이렇게 화재가 커질 줄은 몰랐다. 불을 끄려고 했지만 잡히지 않아서 대피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지금 아직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이번 사건에서 그 운전자의 진술에만 의존해가지고 사건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을 끄려고 했지만 못 껐다. 그런 부분도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로 어느 정도 나타날 것입니다. 본인이 불도 끄지 않고 도주했다. 그리고 또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형법상 268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화재로 어쨌든 지금 무려 5명이라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불을 크게 키운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터널 내에 이 방음벽에 대한 소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은 이 도로 내 터널을 건설을 할 때 규제가 되는 거나 뭐 법적으로 설치 기준 이런 게 마련이 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 차량이 화재가 난다. 그런 경우는 좀 이례적이다 하더라도 빈번히 발생됩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터널이 다 타버린다. 그런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안전 조치가 마련돼 있었냐. 방음터널 소방법상 소방 설비 시설 의무가 없었던 것이고 또 터널 시설물 안전 점검 대상에도 제외돼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까지 꼼꼼히 법이 마련돼 있었고 규제가 돼 있었다면 이러한 사고 애초에 발생되지 않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 공백으로 발생된 사고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방음터널 소재를 강화 유리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물론 어려움도 있겠고 이번 사고가 또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화벽의 취약성도 검증이 됐거든요. 강화 유리 사용을 법제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보세요? 결국은 어떤 입법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입법에서 마련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 규정이 있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의 변화가 생길 것이기에 지금 현 체계대로 한다면 어떤 규제 조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없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고가 앞으로도 제2, 제3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입법적인 공백인지 규제 공백이 있는 것인지부터 확인하고
공백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뭐 소재를 바꾼다든가 네. 하는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부터 1차 합동 감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건지 정확한 규명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2023년에 달라지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내년 1월부터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위반을 하면은 범칙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우선은 범칙금, 과태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이 범칙금 과태료는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통상 부과되는 것인데 네. 도로교통법에 따른다면 단순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20만 원 내지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네. 이 벌금형이라는 것은 범칙금과 또 과태료와 다른 것이 형사처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과자가 됩니다. 이런 부분 막기 위해서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또 이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계, 그 현장에서 검거되었을 때 부과하는 행정적인 제재라고 볼 수 있고 네. 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무인 단속 카메라나 어떤 카메라에 의해서 운전자가 특정되지는 않지만 차량 번호로 그 차주에게 부과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앞지르기 위반에 대해서 기존에는 범칙금만 부과하다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네. 물론 이 앞지르기 위반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범칙금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많이 확대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보통 어떤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경찰이 단속한다면 제재를 할 수 있겠지만 단속 못하면 지금 현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운전자들이 뭐 카메라나 영상을 찍어가지고 국민신문고 앱에 신고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는데 네.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앞지르기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단속을 못하니까 아무런 처벌받지 않는 문제가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이 과태료를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안전에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내년 당장 1월부터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지르기 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 6만 원이 아니라 과태료 이제 7만 원이 부과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앞지르기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앞지르기 보통 도로교통법에는 앞지르기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차의 우측이 아닌 좌측을 통해 가지고 그 옆을 통해서 그 앞을 다시 들어가는 행위를 말하고 또 앞지르기 금지 장소, 금지 시기가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뭐 교량이라든가 터널, 뭐 흰색 실선 같은 경우에는 네. 앞지르기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이걸 위반하고 앞지르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단순한 범칙금이 아니라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네, 주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달라지는 게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주행을 하면은 네.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 거죠? 네네네. 이 부분도 어떻게 본다면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와 어느 정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해버리면 뒤차들이 앞질러 가야 되는데 좌측이 아닌 우측으로 앞질러 갈 수밖에 맞아요. 없는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면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게끔 만듭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속 주행하는 차량은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되고 또 앞지를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좌측을 통해 가지고 그 차 옆을 통해서 그 차의 앞으로 들어가는 행위까지 마쳐야지 앞지르기가 되기 때문에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정속 주행 차량도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 헷갈렸던 게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고요. 3개월 정도 계도 기간을 거쳤는데 그 우회전 1단 정지가 지금 시행 중인데 네. 저도 주변에 보면은 이게 안 가는 게 맞는데 가는 차도 볼 수가 있고 네네네. 헷갈리다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정확히 네네네. 어떤 경우에 멈춰야 되는 겁니까? 네, 올 7월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회전 통행 방법을 정한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에서 횡단하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 보호 의무 규정을 추가 신설한 것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보통 우회전할 때는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우회전한 다음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지금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다. 그러면 신호등에 따라서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보행자 신호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없다. 그러면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을 때는 일시 정지한 후에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마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 그 6개월이 지났는데도 혼란이 굉장히 많았고 지켜지는 경우가 있고 또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거든요. 네, 결국 이 실효성에 대한 지적, 결국은 통계상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올해 7월 10일부터 그 한 달간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가 722건으로 지난해 그러니까 네. 우회전 방법에 대한 강화되기 전 사건에 대해서 51.3%가 줄었고 사망자는 7명으로 61.1%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감소를 했네요. 이와 같이 네. 우회전 투영 방법, 그러니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니까 이와 같이 교통사고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우회전 신호등에 대해서 앞서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이 실효성 문제도 좀 있었고 헷갈린다 이런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또 다른 해결책이 나왔거든요. 네네. 1월 20일부터 관련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전 신호기를 별도로 설치해가지고 네.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회전할 때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전자들이 이상적으로 우회전하면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또 보행자를 보호한다라는 차원에서 신호등 우회전 전용 신호기를 별도로 만들어버립니다. 예. 이와 같이 만들어버리면 보행자는 철저히 그 시간만큼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고 네. 차량 운전자가 이걸 위반한다. 그럼 신호 위반으로 또 사고 발생되면 12대 중과실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되면은 좀 헷갈리는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회전 또 일시 정지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 시행이 됐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 정지입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시정지, 우회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보다 한층 더 강화됐는데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어린이가 있든 없든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에 보행자 그러니까 갑자기 어린이가 뛰쳐나올 것까지 대비한 후에 그다음에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보행자 보호 의무가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호하도록 네. 한층 더 강화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법안도 강화가 됐고 또 민식이법이 시행이 된 지 2년이 넘었거든요. 조금 네. 전에 이제 우회전법 관련해가지고 뭐 교통사고 실태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사고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민식법 시행되고 난 이후 그러니까 2019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망 접수가 6명, 네. 20년도에 3명, 21년도에 2명, 올해만 하더라도 한 2명, 3명.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수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되고 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식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린이의 안전을 한층 보호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교통사고 좀 줄어들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도 이제 사망 사고가 있었고 보름 지난 뒤에 또 그 버스에 치여가지고 숨지는 안타까운 네. 사고도 있었거든요. 지금 민식이법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안 강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사망 사고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제도의 허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지금 민식이법 그러니까 운전자를 처벌을 강화해서 운전자라고 하여금 경각심을 발생시키게끔 만들었고 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민식이법 일환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정부에도 무인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그리고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몫은 사실 운전자 그리고 네. 또 그 보행자를 할 수 있는 어린이. 어린이는 학교와 학부모가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겠죠. 네. 학교, 학부모,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 그 어린이에 대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식이 한층 더 제고돼야 할 것입니다. 네, 교육이나 인식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이제 30km 제한 네.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실 어린이가 등하교 시간 이외에 새벽이나 밤에는 이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말이 나오기 전에도 현실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시간을 지정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다른 시간대에는 어느 정도의 교통 소통을 위해서 속도 제한을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현재도 있고요. 문제는 이와 같은 경우는 교통 소통과 교통 안전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한번 본다면 시속 30km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문 반경 300m입니다. 그러면 600m 정도가 되는데 시속 30km로 600m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입니다. 네. 그러면 시속 60km로 600m를 진행할 때 걸리는 시간은 30초입니다. 이 속도 제한을 푼다 하더라도 불과 10초, 2초, 20초
최대한 30조 이상의 어떤 운전자에 대한 교통소통에 대한 이득을 보지 못합니다. 과연 네. 이와 같은 교통소통을 위해서 그 시간 제한을 풀어서 정작 보호받아야 될 시간대까지 위험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한번 같이 고려해 봐야 네, 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규제나 뭐 처벌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어린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도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도 대대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운전자분들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명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라고 얘기 많이 네.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내용이 좀 적용이 된다면서요? 네, 이제 경상 환자 그리고 또 경상 환자의 과다 진료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과실이 많은 경상 환자의 과다 진료에 대해서 많은 네. 보험료가 누수되고 있다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한 5년 동안 경상 환자의 보험료가 44% 정도 증가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매년 교통사고는 사실 우리나라 교통사고 뭐 교통 문화가 많이 문제다라고 하지만 교통사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 환자의 보험금은 44%가량 증가가 되었는데 이 경상 환자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또 특히 과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실 네. 비율만큼은 그 환자에게 피해자에게 직접 부담시키는 식으로 약간의 개정이 올해부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같으면 본인이 잘못이 많다 하더라도 또 경미한 경상 환자라 하더라도 모든 치료 과다 진료를 받고 그 치료비를 그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게 가능했었는데 네. 이제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 방안이 생겨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어쨌든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를 막고 과실에 따라서 좀 형평성을 맞추겠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도 사고가 나봐서 알지만 네. 구체적으로 증명을 하지 못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게 네. 변화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났을 때 뭐 블랙박스 영상으로 뭐 가피해자나 과실 비율 정도는 어느 정도 따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쳤는지까지는 명확하게 영상으로나 CCTV로 목격자 진술로 알 수 없습니다. 네. 쉽게 말해가지고 나이롱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치료를 부지런히 받으면 오히려 그 차량 운전자 잘못이 한 20% 정도밖에 없는데도 네. 나머지 100%의 치료비를 다 물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운전자분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부분은 방지해야 될 것이지만 문제는 경미한 사고라도 많은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작 본인은 어떤 통증이나 그 검사상 나타나지 않는 질병이 나타나고 있는데 상처가 있는데도 확인되지 않아 가지고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는다. 네. 선량한 피해자는 막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행자 위주로 한다든가 또 사고에 대해서는 경상 환자에 대해서만 한다든가라는 어떤 보완 장치도 마련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의도적으로 상급 병실에 입원해서 보험금을 부풀리는 일도 이제 불가능해졌는데 네네. 이 외에도 내년에 바뀌는 자동차 보험 약관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집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경상 환자에 대해서는 과실 비율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끔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 같은 경우에도 진단서 네. 제출을 의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주 이상 입원하게 된다면 진단서를 무조건 제출해야 되고요. 또 상급 병실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병원에 상급 병실이 없으면 일반 병실이 없으면 상급 병실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은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지만 네.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일반 의원에서는 아예 일반 병실을 안 만들어버리고 상급 병실만 만들어버려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다든가 또 결국은 보험료 상승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네. 상급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의원급은 되지 않고 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어떤 사유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상급 병실료를 보험료로 지급하게끔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들 수 있고 또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대물 사고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보험금 부분에 대해서 누수되지 않도록 네. 보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네, 전기차나 뭐 친환경 차량의 대차료, 감가 상각 기준도 마련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보험료가 조금 인하가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어떤 경상 환자의 과다 진료, 뭐 네. 대물 사고에 대해서 꼼꼼히 보험료를 누수시키는 걸 방지를 한다. 이와 같이 방지를 해가지고 보험사의 이익으로 가져가 버린다. 네. 그러면 사실 누구라도 원치 않는 결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금이 감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될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소시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감소시키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년부터 또 달라지는 교통법규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